자, 계속해서 용어 정리 한번 볼게요. 자, 전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다 보면 몇 사람이 나온다? 세 사람. 첫 번째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두 번째 시도지사. 세 번째 누가 나와요? 지적소관청이. 주로 등장인물은 누구다? 지적소관청이다. 시도지사는 어떨 때 주로 나온다? 지적소관청이 지적 업무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100% 누구다? 시도지사예요. 지적소관청이 국장에게 승인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큰 흐름 정도는 파악하고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무엇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때 시장에서는 제외할 시장이 있더라. 어떤 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어떤 특정 지역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건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외국인도 보잖아요. 또한 자치구가 아닌 곳, 예를 들어서 뭐 성남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이런 부분, 일산이라든지 고양시죠, 고양시. 그런 경우는 고양시장, 그 다음에 뭐 성남시장, 수원시장은 소관청이 아니거든요. 안산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시에는 구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구들은 자치구가 아닌 구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지만 거기에 구청장들은 무엇이 된다? 소관청이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는데 등록 단위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필지. 필지 어디에다 등록을 해요? 지적 공부에다가. 지적 공부가 있고 이것을 전산 처리한 것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도 공부고 지적 공부에는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데 처음 공부할 때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좀 낯설은 용어가 되겠고요. 대장이라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이라 하면 지적도, 임야도,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존재를 하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든지 연소 지적도라든지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용어로서 주로 나오니까 일단 체크만 해놓고 가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에다 등록을 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을 한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와 기타적인 내용을. 토지 표시라 하면 무엇이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만을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명,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등급, 이것은 뭐가 아니다? 토지 표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씩 보게 되면 소재, 지번, 지번이란 무엇이다? 필지에 붙이는 번호, 번호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구나. 그런데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쓰는구나.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이렇게 연결하고 뭐라 읽어요? 의. 다시가 아니라 의. 됐죠? 그 다음에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된다. 몽땅 등록된다.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목은 무엇이다?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요. 28개로 목도장에 등록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목은 지목이고 도는 지적도 임야도고 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다 이겁니다. 됐죠? 면적은 넓이죠. 필지의 넓이죠. 무슨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 장.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장에만 등록이 된다. 도면은 도상 경계니까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이 되는데 경계라 하는 것은 무엇이다?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적공부는 지적도, 임야도. 직선으로 등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에 이런 식으로 도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좌표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좌표라고 하는 것은 지적기준점하고 무엇을? 경계점을 직각좌표의 종선과 횡선의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 옛날에는 과거에는요 이 좌표의 정의를 내려놨어요. 근데 지금은 좌표의 정의를 용어의 정의로 이제 표현을 해놨었는데 측량하고 수로하고 지적이 합쳐지면서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이때 용어상에서 좌표를 삭제를 합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지적은 단순히 XY만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X와 Y를 결정하는 게 주가 되는데 측량이라든지 수로 같은 경우는 XY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H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XY, 직각좌표 종선과 횡선의 수치로만 나타내는 것으로서 정의를 내렸지만 지금은 측량의 범위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4차원까지 표현하기 때문에요. 좌표의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좌표의 정의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이 되어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서 경계점에 대한 용어 설명해 드렸고요. 지번 쪽에서 용어를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지번 부여지역이라는 게 용어예요. 지번 부여지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번 부여지역. 말 그대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번 부여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리동이에요.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지번 부여 지역. 리동. 여기서 리동은 법정동이다라는 거. 법정동. 행정동이 아닌 무슨 동이다? 법정동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실 것. 법정상의 동이다. 우리 행정동은요. 우리 화곡동이라고 따지면 행정의 편의상 화곡 본동도 있고 1동부터 10몇 동까지 있죠. 근데 지번부여지역은 전체 화곡동 하나를 법정동을 그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동이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이것도 싫으면 일단 지번부여지역은 말 그대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구나. 그 단위가 바로 뭐예요?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구나. 여기서 리동은 법정동이어야 된다. 행정동 그러면 X. 자, 용어에서 이제 토지의 표시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드렸고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제 기타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타적인 내용이라 하면 개별 공시지가, 토지 등급. 이런 내용들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지적은요. 이제 결론은 지적은 처음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겁니다. 그 사실관계가 바로 뭐예요? 그 사실관계가 바로 토지의 표시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 토지의 표시를 무엇하는 것이다?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1950년도에 지적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소유자하고 기타적인 내용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소유자는 어디에서 공시한다? 등기법에서 공시하는 부동산 등기에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적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이러한 토지 표시와 소유자와 기타적인 내용은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은 결국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의 표시를 공부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 그래서 이러한 토지의 표시 6개가 있죠. 이러한 토지의 표시 사항을 어떻게 한다? 새로이 정하거나 6개의 토지의 표시 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무엇을 하고 변경을 하고 이것을 무엇하는 것? 말소하는 것. 자, 다시 토지 표시 6개. 이러한 6개의 토지 표시 사항을 어떻게 해요?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토지에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동.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적인 내용, 공시지가라든지 얘네들은 토지 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소유자의 성명을 새롭게 성명을 개명했다라든지 주소가 바뀌었다라든지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었다라든지 등급이 바뀌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토지동이다 아니다? 토지동이 아니다 이겁니다. 토지동이란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 6개의 토지 표시 사항을 어떻게 하고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하고 이것을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동이 아닌 것은 그런 정답이 뭘까요? 소유자의 주소 변경, 소유자의 변경, 지가의 변경. 얘네들은 토지동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토지동이 아닌 이유는
토지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이동이라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면 무엇과 무엇을 하자? 조사 또는 무엇을 하자? 측량을 하자. 조사 또는 측량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옛날에는 하늘과 땅을 잰다라고 해서 측량이라고 했었거든요. 측량이라고 하는 뭐를 관측을 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보통 각이라든지 거리를 관측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측량. 그래서 토지이동 사유 중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 지목변경, 축적변경 이렇게 했는데 조사만 하는 것은 굳이 측량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지목의 무엇이다? 지목의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이라든지 무엇은 합병. 지목 변경과 합병. 이 부분은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전 시간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지목이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지목. 그러면 지목이 변경됐다. 말 그대로 용도가 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땅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지목이 전이야.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뭐 관상수라든지 묘목이라든지 당나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재배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지목을 전. 그다음에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2018년도에 나왔던 지목 문제. 답은 지목 설명적 옳은 것은 해서 정답이 답이었죠.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벼라든지 연이라든지 왕골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것을 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이라고 하는 토지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사과나무를 심었다 이거 사과나무를 심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사과를 재배하는 것은 지목이 바로 무엇이다?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전에서 뭐로 바뀐 거야? 과수원으로 바뀐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측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조사만 해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합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A가 소유하고 있고 여기도 A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소유자가 같으면 이렇게 합칠 수 있어요. 이렇게 A로. 그럼 합병이 되면 이 경계는 불필요하니까 무엇하면 돼요? 말소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필지 면적이 50이고 여기에 필지 면적이 70이었어. 합치면 이 경계를 따라서 면적을 다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 필지의 기존의 면적을 무엇을 하는 것이다? 합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돼요? 120이야. 그러니까 합병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계라든지 좌표를 말소를 하면 돼요. 따라서 측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물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물이 100g이 있고 100g이 있으면 두 개를 합치면 200g인데 굳이 측량해서 200g으로 우리가 잴 필요는 없잖아.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지목 변경이라든지 합병의 경우는 별도의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지목 변경 정의도 알아두시고 합병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량을 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신규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 등록.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신규 등록이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죠.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어떠한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없었던 토지가 새롭게 이제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조성이 되면 공부에 등록을 해야 돼요. 지적은 여기 모든 토지라고 나왔잖아. 대한민국에는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을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저기 인천 송도에 가면 송도 신도시 주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아직도 매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매립이 완전히 이제 조성이 되면 매립이 되면 공부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토지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때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무엇이다? 조성된 토지. 새롭게 조성된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처음에 무엇하는 거? 등록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새롭게 조성된 토지가 뭐냐 이거지. 하나하나씩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새롭게 조성된 토지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다? 공유수면을 매립한 거.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게 되면 이것은 새롭게 조성된 토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부에다 무엇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 왜? 모든 토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신규 등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유수면만 매립하는 것이 새롭게 조성된 거냐. 자, 시와 방조제 우리가 주말에 이렇게 한두 번씩 하죠. 시와 방조제 이것도 매립을 한 거잖아요. 방조제도 무엇이다? 바다에다가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땅으로 만든 거니까 새롭게 조성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무엇이다? 새롭게 조성된 토지예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방조제 딱 나오면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신규 등록이라는 게 딱 떠올라야 되는. 그러니까 등록이 누락된 토지는요. 대한민국에 조그만 섬들도 많이 있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한 섬들이 등록이 안 된 경우가 좀 많았었죠. 9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근데 그 이후에 다 등록이 됐는데 이와 같이 등록이 누락된 토지들도 새롭게 공부에 등록을 한다 이거죠.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등록을 하려면 당연히 뭐를 거쳐야 돼요? 새롭게 등록을 하려면은 이러한 면적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좌표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측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지적에서 여러분들이 측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얘네들을 결정하는 거야. 면적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좌표를 결정하려면은 측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측량하고 무관한 거죠. 그죠? 이렇게 측량을 하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지만 경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측량을 하는 거죠.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이 있는데요. 이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용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등록전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등록전환. 이 등록전환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요. 가볍게 보세요. 등록전환에 대한 역사적인 것을 설명해 드리면 아까 설명했던 건데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하면서 그때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에다 등록을 했어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토지들은 토지조사사 당시에 누락을 시켰죠. 그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에 임야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다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1910년도 당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조사 측량해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을 했다면 임야대장하고 임야도는 없는 것이고 오늘날의 등록전환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배경에 의해서 등록전환이 우리가 도입이 되는 거죠. 등록전환.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데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까지. 근데 민법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게 사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봅니다. 사정. 토지조사 사업 당시 사정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민법 공부하다 보면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토지조사 사업할 때 소유자하고 지금은 경계라고 하지만 그때는 관계라고 하고 관계. 소유자와 관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무엇이라 한다? 이를 사정이라고 그래요. 이 사정의 효력은 원시취득이거든요. 민법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등록 전환할 때 왜 측량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잘 보시면 임야도라는 것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지적도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청에 가서 임야도를 열람해 보면 임야도 축척에서 가장 많은 축척이 임야도는 6,000짜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적도는 1,200짜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축척에서 이게 소축척이고 얘가 뭐야? 얘 소라고 하지 말고 얘는 작은 축척이고요. 얘는 큰 축척이에요.
얘는 얘 이거에 비해서 큰 거고 얘는 작은 축척이거든요. 분모의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큰 축척,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큰 축척, 클수록 작은 축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척이 바뀌죠. 이렇게 600에서 6000에서 얼마로? 1200으로. 축척이 바뀌면 당연히 측량을 해야 돼. 지적에서는. 축척이 바뀌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하진 않지만 임야도는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측정할 때는 임야도 시행지역은 이거는 그냥 드럼 쓰지 마시고 드럼만 보시면 돼요. 임야도 시행지역은 50cm 단위로 거리를 측정을 해서 등록을 해요. 근데 지적도 시행지역은 5cm 단위로 거리를 측정을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또는 1cm 단위도 있고요. 임야도는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50cm 정도로 거리를 측정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적도 시행지역, 지적도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 대표적이니까 아무래도 소유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5cm 단위로, 좀 더 정확하게는 1cm 단위로 거리를 측정을 해서 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따라서 거리 측정 단위가 여기는 50cm고 여기는 5cm니까 다시 거리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등록 전환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등록 전환은 쉽게 우리가 이사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 가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록 전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을 공부하실 겁니다. 형질 변경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등록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형질 변경하게 되면 우리 허가 대상이잖아. 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형질이 변경이 되면 토지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높아져요. 그래서 등록 전환을 잘 하게 되면 이 토지가 뭐 1억짜리가 1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떠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등록 전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만 일단 기억하세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다 등록을 한다?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옮겨 등록. 절대 이쪽에서 일이 가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일이 가지 않습니다. 절대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 다음 분할이라는 게 분할.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합병의 무엇이야? 반대죠.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지만 분할은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분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를 경계를 새롭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뭐를 해야 돼? 측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면적이 얼마인지도 측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분할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 당연히 측량을 통해서 분할이 이루어져야 된다.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뭐 사과라고 해도 되고 뭐 사과 물이라고 아까 물이 만약에 이만큼 있는데 물을 나누자 2대 8로 뭐 100g이 있으면 이거를 한쪽은 20g, 한쪽은 100g으로 나누자. 80g으로 나누자. 그러면 저울로 재봐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땅을 필지를 분할할 때 얼마로 면적으로 분할하자 그러면 그 측량을 통해서 분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전에 한번 시험에 분할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면적을 측정하지 않으면 여기에 면적을 측정하지 않으면 면적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면적을 재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측량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축적 변경. 이 축적 변경은 나중에 토지 이동 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이번에도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이 축적 변경은 용어도 상당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용어에서도 반드시 얘는 뭐가 나와야 되면 지적도라는 용어가 나와야 돼요.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의 정밀도를 무엇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정밀도를 높인다 이거야. 정밀도 높이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지형도. 지형도 많이 보죠? 지형도를 봤을 때 큼직큼직하게 보이는 게 대축척이에요. 그 다음에 깨알같이 작게 보이는 게 소축척.
작은 축척이라고 하고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형도라고 하는 것은 지형과 지물, 지모와 지물을 일정한 축척과 도식에 의해서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지형도라고 하는데 요즘의 지형도는 과거의 지형도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도가 좋거든요. 그만큼 측량 기술이 발전했다는 소리예요. 왜? 카메라의 해상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975년도에 처음으로 지형도를 제작을 합니다. 항공사진에 의해서. 네덜란드에서 그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75년도에 처음으로 그 비행기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촬영을 해서 지형도를 제작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형도를 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지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이제 공항에 이제 근접하게 되면 낮게 뜨기 때문에 밑에 보면 다 보이잖아. 자동차도 지나가고 뭐 집도 있고 다 보이죠. 근데 높은 위치에서 찍으면은 보이긴 보이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죠. 그게 작은 축척이 되는 거고 낮게 떴을 때가 큰 축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밀도를 높이려면은 작은 축척에서 뭐로 바꿔야 돼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200이다. 1200이라고 하는 축척이 있고 600이라는 축척이 있으면 600은 1200보다 큰 축척이거든요. 이렇게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축척 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지적도. 2m 나오면 X. 왜 하는 것이다? 정밀도를,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밀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축척에서 어떻게 바꿔야 돼? 큰 축척으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용어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임야도 들어가면 지적도 및 임야도 뭐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 땡. 정밀도를 높여야 돼요. 낮춘다 틀리고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네, 큰 것에서 작은 것 그럼 틀린지 뭐. 이거 외에도 측량 대상에는 많은 측량이 있는데 중요한 용어만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 표시 6개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 표시 사항을 어떻게 한다? 새로이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토지의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었다라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라든지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이 아니죠. 그 이유는 뭐다? 토지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가 이동이 되면 무엇과 무엇을 하자? 조사 또는 측량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측량을 요하지 않는 거 눈 뜨고 뭐 찾으면 돼? 지목 변경하고 합병을 찾으면 돼요.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죠. 우리가 12문제가 나오잖아요. 12문항이 시험에 나오면 12문제 난이도가 다 높지 않아요. 이 중에서 6개 정도는 그냥 쉽게 맞출 수 있는 거고 한 2문항 정도? 2문항 정도가 좀 난이도가 높고 공부량이 좀 적은 사람들은 틀리는 문제지 만약에 12문제 중에 절반이 어렵게 나온다.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 다 떨어져요. 붙을 수가 없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개사 시험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시험에 우리 1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요. 실수를 줄이면 합격합니다. 실수를 줄이면 합격하고요. 시험에 그날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10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시험에 그 컨디션에 따라서 10점이 왔다 갔다 하고 운에 따라서도 10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 당일에 의도치 않게 뭐 긴장을 많이 해서 실수를 많이 했다. 그러면 또 떨어지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어떤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점수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이 또 이제 좀 좌우되는 시험 중에 하나가 또 중개사 시험 찍었는데 맞췄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저는 사실은 세법을 공부를 안 했습니다. 세법을 공부 안 하고요. 왜? 공시에서 24개 맞으면 되니까 세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세법을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도 좀 세법을 좀 하자 해서 취득세를 공부를 했어요. 취득세에서 세 문제가 나온다고 하길래.
취득세를 세 문제가 나온다고 하길래 세 문제를 공부해서 실전에 시험 보니까 진짜 세 문제가 나오더라고. 근데 맞췄어요. 맞췄어, 세 문제를. 그리고 나서 취득세 세 문제를 맞추고 세법이 전체 몇 문제가 나와요? 16문제가 나와요. 이 중에 취득세 세 문제를 맞추고 몇 개가 남았어? 13문제가 나왔죠. 13문제가 남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3번으로 찍었습니다. 3번으로 찍었는데 그럼 확률적으로 두세 개는 맞겠죠. 근데 아마 13개 중에 찍었는데 3번으로 찍었는데 답 딱 하나 맞았을 거야. 하나. 그러니까 줄 세운다고 해서 또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웃긴 거지 이게. 4번으로 찍을 거 그랬나? 4번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운인 거죠. 만약에 4번이 만약에 답이 3개가 있으면 여기서는 하나인데 여기는 3개면 벌써 여기서 5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 5점이. 그래서 야 이게 줄 세운다고 해서 중이 다 맞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보면 이것도 운인 거예요. 운. 그날에 3번으로 줄 세웠느냐 2번으로 줄 세웠느냐. 저는 이제 세법을 공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만 한번 살짝 보고 가서 그걸 이제 맞추긴 했는데 운이 좀 이렇게 좀 따랐으면 3번을 찍었을 때 더 많이 맞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측량을 요하는 거, 조사를 하는 거, 측량을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에 대한 거,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도 기억하시고 조사 측량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측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지목 변경, 합병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측량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측량이 나오는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요.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거의 측량, 수로, 지적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놓은 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겁니다. 이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딱 보면 되게 좀 생소한 것 같지만 이 측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측량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전부 다 측량회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측량회사에서 만드는 거고요. 요즘에 또 자율주행이 또 많이 이제 인기가 있죠. 자율주행도 전부 다 측량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측량회사에서.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지도도 정확해야 되고,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데 이 시험에 나오지 않아 들어보세요. 자율주행은 이제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센서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지도가 정확해야 된다. 근데 둘 다 정확해야 돼요. 둘 다. 왜냐하면 센서가 차선을 인식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쪽에 센서가 레이더 센서가 딱 쏘면 양쪽에 차선을 딱 인식을 해서 자동차가 그 사이를 가게 되는데 요즘 같아서는 공사하는 구간이 많잖아. 그러면 그 센서가 인식을 하고 가는데 도색 차선을 인식하고 가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차선이 지워져 버리잖아.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때는 이제 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로 가는 거지, 지도로. 그래서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센서와 지도가 서로 간에 이제 장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측량 쪽에서는 이제 가장 대축적인 이제 1000분의 1 지용도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자율주행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율주행. 자,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지적 측량. 이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적 측량이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 측량을 해야 돼. 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무엇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측량을 해야 돼요. 또한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무엇 하려면 복원을 하려면 측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게 되면 첫 번째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경계가 궁금하잖아. 왜? 경계는 도상 경계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경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경계가 궁금하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표적으로 측량업자죠. 측량 수행자라 해가지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다가 경계를 복원해달라고 의뢰를 딱 합니다. 그러면 공사 사람들이
기계 메고 와서 측량해가지고 경계를 찾아가지고 경계점을 찾아가 거다가 말뚝을 딱 봤습니다. 빨간 말뚝을 박아놓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그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지적 측량은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두 가지의 정의가 더 들어가죠. 두 가지가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표시를 새로이 확정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실시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하냐면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우리가 지적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적 재조사 사업이거든요. 그때 측량하는 것을 지적 재조사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를 무엇한다?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적 재조사 사업은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측량 대상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지적 재조사 사업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191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측량을 해서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 등록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측량 기술이 상당히 이렇게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소유권의 분쟁도 많고요.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측량 원리상 일치하지 않은 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는 게 바로 뭐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재조사 사업을 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당연히 측량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게 여기서 용어에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확정 측량과 재조사 측량을 제외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럼 이제 측량이라는 것을 해야 돼. 측량이라는 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해요. 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일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400km다. 어떤 사람은 450km다. 어떤 사람은 500km다. 각각 다릅니다. 왜 달라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몇 킬로다 그러면 한남대교 남단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남대교 남단이 경부고속도로 시점이잖아요. 만약에 한남대교 남단에서 부산까지가 450km다. A라는 사람은 450km라 그래. 근데 B라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430km다. 이 사람은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은 만남의 광장을 기준으로 그 서울 톨게이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톨게이트까지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값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측량에서는 그러한 기준이 다르면 값이 틀려지면 이게 측량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관악산의 높이가 몇 메타냐 이거지. 관악산의 높이가. 그 기준이 없다면 서로 간에 각기 자기가 얘기하는 게 높이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높이의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요. 이거 상식이에요. 시험에 나오진 않고 우리나라 높이의 기준은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천 앞바다는 이제 해수면이 높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랬을 때 평균 되는 높이를 1900년도에 이제 측량을 했거든요. 거기 높이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육지에 있는 모든 높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관령이 해발 800고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여기가 인천 앞바다예요. 대관령이고 이 높이가 몇 메다라는 거야? 800m라는 거야. 800m. 항상 우리나라의 모든 높이의 기준은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남산 지금 엔타워라고 하죠. 남산의 높이가 몇 메타냐? 그것도 인천 앞바다로부터 높이예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측량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측량의 어떠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점을 측량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측량 기준점에는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국가 기준점. 이거 들어만 보세요. 얘는 국가 기준점. 그 다음에 공공 기준점.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적 기준점만 알고 있으면 된다. 지적 기준점. 자, 지적 기준점에는 몇 개가 있냐면은 3개가 있습니다. 3개. 그 중에 하나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 이 3개만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지적 기준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적 기준점은 이렇게 3개만. 여러분들이 걸어가다 보면은 지적 기준점을 흔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도근점이에요. 땅바닥에 이렇게 해가지고 황동으로 해가지고 박혀있죠. 지적 도근점 이렇게 써있잖아.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십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근데 맨홀에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흔히 볼 수 있는 게 지적 도근점이고, 보조와 삼각점은 뭐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지적 도근점입니다. 그리고 국가 기준점이라든지 공공 기준점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셔도 돼요. 왜? 이 3개만 딱 기억하면 되니까. 됐죠? 그럼 얘네들은 공공 기준점에는 이제 공공 삼각점이 있고 공공 수준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공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은 지적 측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여러분들 좀 전에 남산 얘기했었는데, 남산 가보셨죠? 남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남산이 쫙 있습니다. 남산이 딱 있고 여기에 N타워가 이렇게 있죠. 지금은 옛날에 저희 때는 남산타워라고 했는데 지금은 N타워라고, 남산타워가 딱 있습니다. 남산타워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 열쇠를 많이 걸어놓죠. 사람들 가보면 뭐 엄청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남산을 갔더니 연인들이 둘이 왔어. 그러더니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소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이 수많은 열쇠 중에 내게 몇 개인지 아느냐 이거지. 어? 그러니까 여자가 피식 웃더라고요. 응? 남산 가면 보통 한 번씩 이렇게 이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쇠고리 해가지고 걸어놓고 오는데, 남산 N타워 옆에 보면 팔각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팔각정 올라가 보셨어요? 팔각정에 가보면은 바닥이 이렇게 생겼겠죠? 바닥이 이렇게 있고 이제 팔각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데, 정 가운데를 가보시면 네모가 그려져 있어요. 네모 그려져 있고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 기준점 중에 삼각점이라고 하는 기준점이에요. 남산에 가면 저는 꼭 한 번씩 보고 옵니다. 이 삼각점을. 정 가운데 대리석으로 딱 밖에 평평하게 이렇게. 삼각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여기가 많이 훼손됐더라고. 사람들이 그 삼각점인지 모르고 막 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서는요, 이러한 기준점을 훼손하거나 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게 이게 삼각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남산에 가면 한번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삼각점. 가서 망치로 때리고 그러면 2년 2천만 원이에요.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측량의 지적 측량의 정의를 설명해 드렸고, 그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준점이 필요하는데, 지적 기준점이라는 건 무엇이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기타 나머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본 수업을 할 때 다시 한번 그때 이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자, 2시간에 걸쳐 가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용어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체 12문항이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 1장이 이 부분입니다. 1장이 전체적인 지적의 일단 개념, 용어부터 해가지고 뭐를 정리하는 거야? 토지의 표시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게 1장인데 1장에서 나오는 문항수가 대략적으로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5문제. 기출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1장의 토지의 표시, 총칙을 공부하면은 2장에서 뭐를 공부를 해요? 2장에서 지적 공부를 공부합니다. 이러한 지적 공부하고 플러스 뭐를 공부하냐면은 이러한 부동산 종합 공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지적 공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2장. 2장. 3장 가서 뭐를 공부를 해요? 3장에서는 토지의 이동이라는 단어를 공부합니다. 토지이동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토지이동의 개념부터 해가지고 측량하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뭐 조사하는 지목변경, 합병, 측량하는 축적변경 등등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3장 토지의 이동. 마지막으로 4장에 가서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4장 가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게 바로 4장의 지적 측량입니다.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전체 4장으로 구성을 합니다. 4장으로 구성을 하는데 출제 어떠한 그 빈도를 보게 되면은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한 5문제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한 3문제 정도가 나와요. 여기서 한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5, 2, 3, 10, 12 이렇게 되는데 29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0% 29회 기준으로 100% 기준의 기출하고 똑같이 시험에 나옵니다. 정답이 거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양이 이거밖에 안 돼요. 적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적지는 않은데 나올 수 있는 범위에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29회까지 봤으니까 낼 만한 거 다 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법이 뭐 자주 바뀌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법이 바뀌는 것은 많지만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는 법이 바뀌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적 제조사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자주 바뀌거든요. 근데 지적 제조사 특별법은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적 분야에서도 여러 개의 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서 그 지적에 관련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법이 바뀌더라도 자주 바뀌는 법이 아니거든요. 공법하고 달리.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꾸준하게 정리하시고 1년 동안 잘 쫓아오시면 뭐 지적 부분 쪽에서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뭐 12개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2시간에 걸쳐서 용어에 대한 설명해 드렸는데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제가 쓰는 것처럼 쓸 수는 없지만은 꾸준하게 한 2-3번 정도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 좀 더 쉽게 친근하게 아마 이 지적을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지적과 관련된 용어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지적제도하고 등기를 한번 살짝 비교를 하면서 이제 기초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